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환자분들 스스로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호흡을 제대로 충만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운동 별로 안 하고 우스갯소리로 저는 숨쉬기 운동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환자분들에게 진짜로 진지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건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물질적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이 있죠. 그래서 많은 건강과 관련한 컨텐츠들이 뭘 먹을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우리 몸이 저산소 상태에 빠진다면 이것은 마치 화력은 약한데 장작만 밀어넣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면 수독에 의해서 몸이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내가 연소할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데 좋다고 하는 것만 막 넣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과하게 먹은 것들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숨쉬기 운동을 잘 하셔야 된다고 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숨을 쉬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숨은 그렇게 크게 한숨을 쉬고 몇 번 들이쉰다고 해서 잘 쉬어지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호흡이 안정적이고 깊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먼저 스트레칭부터 하십시오 라고. 왜냐면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면 폐만 생각해요. 폐가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고 마치 풍선처럼. 하지만 폐는 스스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폐를 붙들고 있는 결합 조직들, 조금 더 나오면 근육과 인대, 이런 가슴이라는 공간, 횡격막부터 가슴이라는 공간, 등, 이런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다 함께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호흡에 필요한 움직임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인은 어떤가요? 오래 앉아 있으면서 일단 허리가 구부정해지죠?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목 숙여지죠? 이런 식으로 되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 사무원들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 작업 많이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물리적인 구조로부터 이미 횡격막에서 이 가슴이라는 물리적인 구조가 눌리게 됩니다. 이런 눌리게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찌그러져 있으니까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작은 호흡, 얕은 호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집니다. 그럼 근육은 긴장하겠죠? 어깨는 더 굽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호흡을 잘하려고 해도 답답해지고 얕은 호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 나도 모르게 한숨을 한 번씩 쉬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한숨을 자주 쉬고 가슴이 답답해도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다면 평소에 호흡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숨을 잘 쉬고 싶다 하면 먼저 몸을 고루고루 풀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이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호흡을 의식하면서 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호흡 2단계는 호흡을 인지하면서 쉬는 겁니다.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 모르고 그냥 숨은 살아있으니까 쉬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을 얼마나 몇 초에 관해서 들이쉬는지, 그리고 내가 숨을 쉴 때 내 몸이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또 내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숨을 내쉬는지, 또 숨을 내쉴 때 내 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인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로는 몸에 의식적으로 긴장을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서 호흡을 위한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의식적으로 내가 숨을 쉬는 걸 인지하면서 숨을 쉬라고 말씀드렸죠. 1단계와 2단계가 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 몸의 긴장을 풀어내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을 인지하고 호흡을 리듬 있게 쉬기 시작하면 신경계는 균형을 잡습니다. 따라서 명상이라던가 어떤 특별한 음악을 듣고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고루 움직여서 풀어주고 호흡을 리듬 있고 인지하게 하면서 쉬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은 균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준비하고 숨을 인지하면서 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고 긴장에서 이완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호흡이 좀 더 자연스럽고 깊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좋은 호흡을 위한 일종의 중간 정도의 준비라고 할 수 있고, 이 정도 호흡만 한다고 해도 저는 현대인들의 많은 부분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좀 더 고급의 좋은 호흡이라고 하면 이제는 호흡의 공간을 이 몸통 전체, 어떻게 보면 머리서부터 여기 골반 아래에 있는 회음부라고 보이는 골반 저부까지 그 공간 전체를 이용하는 호흡을 하는 것이 좋은 호흡, 바른 호흡의 3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단전호흡이라고 불리는 호흡법입니다. 단전은 어디에 위치하냐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호흡 문파마다 호흡을 어떻게 하냐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단전의 위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에 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쓴 것에 비추어 보면 단전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냥 배꼽 아랫배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전이 아랫배의 앞부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배꼽에서부터 척추를 잇는 선의 아랫부분 전체 공간을 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요. 특별한 방식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천천히 이완된 상태에서 호흡을 충분히 하면 호흡으로 일어나는 공기가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숨을 쉰다고 해서 숨은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가슴에. 하지만 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압력이 이 배꼽 아랫배, 좀 더 지나서 골반 아래쪽, 좀 더 지나서 등 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압력의 이동을 느끼면서 하는 호흡을 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참장을 가르치면서도 이런 호흡을 하시길 권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골반 저부까지 호흡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압력의 이동들이 그 부위로의 순환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많은 병 중에 하나가 상열하한, 즉 위로 열이 뜨고 모든 압력들이 몰리고 하한, 아래쪽으로 순환이 안 되고 차가워져서 생기는 병들이 많거든요. 특히 여성의 자궁이란 난소질환 이런 부분들, 남성의 전립선 질환, 그 다음에 이쪽에 제 관점에서는 허리의 퇴행성 변화까지 이 아래쪽으로의 순환이 안 되고 배심이 떨어지고 힘이 전달이 안 돼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는 약간 코어가 약해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깊고 충만하게 그 부분까지 호흡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운동들을 하게 됨으로써 이 아래쪽에 있는 비뇨생식기 질환이라던가 여러 가지 순환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호흡을 단순히 숨을 쉰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뿐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 몸 안에서의 내부 압력의 이동, 그것을 아랫배까지 쭉 떨어뜨려 줄 수 있는 호흡,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른 호흡의 3단계 경지입니다. 이 상태까지 이르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단순히 아까 아랫배 쪽에 위치한 비뇨생식기라던가 장애 운동 이런 것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흡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압력의 이동이 뇌로의 호흡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실제로 뇌척수액의 흐름을 활성화하는 요소 중에 좋은 호흡으로 인한 이 신체 내부의 압력 이동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걱정하는 질환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잖아요. 치매 저는 예방과 또는 어떤 치료 예후를 좋게 하는데도 이런 좋은 호흡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바른 호흡을 하고자 하신다면, 숨을 내가 잘 쉬고 싶다 한다면 숨을 쉬기 위한 몸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몸을 고루 풀어주고 움직임들을 통해서 호흡에 필요한 근육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는가를 인지하면서 쉬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쉬지 마시고 내가 어떤 리듬으로 호흡을 하는지, 그리고 이 숨을 쉴 때 내 몸이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는지 한번 차분히, 정말 5분, 10분이라도 인지하면서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된다면 호흡의 압력을 약간의 힘을 줘서 저 골반 아래쪽, 저 아랫배 깊숙한 곳까지 호흡의 압력을 한번 이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호흡으로 인한 많은 어떤 이점들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병의 치유나 예방은 물론 좋은 건강의 관리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많은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어떤 급성의 강력한 스트레스를 한번 받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의 자극이 계속 지속되는 것,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게 현대인의 많은 병, 그냥 소화불량이나 불면부터 암이나 치매 또는 만성화된 어떤 대사증후군까지 어떤 만성화된 스트레스는 굉장히 현대인의 병의 아주 중대한 요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과거의 스트레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길을 가다가 위험한 동물을 만났다던가, 긴 진화의 시간으로 보면, 아니면 어떤 춘궁기처럼 배고픔의 시절이 온다던가, 기아나 전쟁, 이런 질병 유행하는 거, 이 정도였겠지만, 이전에 그런 지금 세대는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비디오 필름을 딱 꽂으면 호암, 마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호암이라는 게 뭐냐면 호랑이가 사람을 죽이는 거, 마마라는 건 홍역이죠. 일종의 전염병, 이런 게 가장 두렵다고 생각했지만 현대인은 호암, 마마의 위험으로는 벗어났죠. 하지만 현대인에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만성화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사람을 계속 좀먹어요. 녹슬게 만든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지만 요즘은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유튜브도 보고 과도한 자극들로부터 노출되잖아요. 그런 과도한 노출이, 정보의 노출 자체도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학생들 교육을 나가거나 하면 10대인 학생들이 거의 한 40, 50대의 이런 직장 생활에 찌든 사람들의 표정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한쪽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떤 좀 신경계의 문제들,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다양한 수면의 문제, 소화의 문제, 이런 것들로 시달리는 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추천하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게 호흡법의 이름이 외국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라 호흡동성 부정맥 호흡인데요. 말은 어렵지만 이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내 심장의 박동, 맥박수에 맞춰서 호흡을 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좋은 호흡을 위한 단계에서 호흡을 인지하면서 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호흡을 인지하면서 쉬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저희가 한의원에 가면 맥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얹어 놓으면 누구나 자신의 동맥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동맥이 뛰는 것은 바로 심장의 박동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1분 동안 맥박이 몇 번 정도 뛰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내 심박수를, 1분당 심박수를 워치가 알려주기도 하죠.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맥박이 72회를 뛴다.
1분에 6번 호흡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이것을 6으로 나눕니다.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6으로 나누면 12가 되죠. 그러면은 맥박이 12번 뛰는 동안 내가 호흡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방식으로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1분에 한 호흡에 들이쉬고 내쉴 때 12번 정도인데 꼭 6번으로 딱 나눠서 쉬질 것이 아니고 내 리듬대로 편한 대로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맥박이 12번 뛴다 이런 느낌으로 호흡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흡을 인지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함으로써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의미도 있고요. 폐와 심장, 호흡과 심박동 간의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 환자들한테 잘 권하는 편인데 이렇게 내 몸의 박동에 느끼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쭉 풀리면서 잠이 드는 이런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호흡을 하다가 가슴에 답답함이 든다 하면 내가 너무 이거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긴장을 유도한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호흡을 멈추고 기지개 켜고 심호흡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하는 방식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 숨을 들이쉬고 한참 멈췄다가 내쉬기를 권하는 이런 방식을 권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양에서는 지식법이라고 호흡을 멈춘다고 하는 방식을 권하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호흡이 아주 깊이 잘 일어나고 호흡을 잘 다루고 몸에 긴장도 없는 분이라면 이런 지식의 과정, 즉 호흡을 멈춤으로써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내 몸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일종의 동종요법으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호흡도 잘 안 되고 긴장도 많이 하고 있고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숨을 멈추면 좋대라고 해서 지식법을 하시면 이것은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법은, 건강의 기법은 내가 그걸 능숙하게 충분하게 잘 다룰 수 있는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호흡도 굉장히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내 몸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호흡을 잘 다루시고 호흡을 잘해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대가 되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암을 치유하거나 표준 치료 후에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환병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참장이라는 일종의 운동 기법을 하시길 권하고 또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씩 자세를 점검해 드리거나 그 내용을 가르쳐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참장은 원래 이제 동양의 전통적인 태극권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무술이나 양생법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종의 운동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하는 방식마다 참장의 방식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 중에서 어떤 태극권의 원리, 태극권을 하는 원리들을 제가 참장을 하다 보니까 이 원리가 참장에도 똑같이 녹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원리들을 통해서 참장을 위한 몸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것들을 설명하고 해석해서 환자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장이라는 건 물자 그대로 하면 뭐냐면요 우두커니 설잠 우두커니 설참의 말뚝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바로 참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참장을 서고 계신 걸 보면 저게 무슨 운동이 되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딸도 그 운동이 돼? 제가 저한테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운동이 되고 이게 우리가 정중동이라고 하잖아요. 고요한 가운데서 움직인다. 참장이 딱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어떤 동작을 디테일하게 살핀다던가 그거에 맞춰서 호흡이 이동하는 걸 본다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늘 바쁘게 집중하게 되고요. 이렇게 바쁘게 집중하는 과정, 내 몸의 어떤 움직임에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정신의 명료함 이런 것들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장이라는 운동,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운동의 목적은,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립, 우리는 두 다리로 서는 동물이잖아요. 직립에 필요한, 요즘으로 말하면 코어 근육, 자세 유지근들을 강화해서 잘 서고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신체 기능들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장이 여러 가지 다양한 동양 무술에서 이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몸을 제대로 바르게 움직이려면 잘 서고 기본적인 구조가 밸런스가 맞고 견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장을 모든 동양 무술의 거의 대부분의 무술이나 어떤 양생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깊고 충만한 호흡이라고 하는데, 참장의 어떤 신체 구조를 만들면 호흡에 이용되는 흉곽과 복강이라는 공간이 가장 최대로 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된 공간을 통해서 호흡을 천천히 깊이 하게 되면은 신체 전반적으로 호흡의 압력이 이동하면서 내부 순환을 활성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참장을 서서 하는 명상, 스탠딩 메디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몸의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호흡을 천천히 깊이 하다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 명료함이 찾아오는 어떤 명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몸과 호흡과 감정 그리고 정신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운동이 참장이고, 아주 간단하고 아무런 준비물도 없이 내 몸과 내가 설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맨손 체조 좀 하고 하루 10분 정도, 저는 한 10분 정도 하기를 기본적으로 권하거든요. 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최소한 한 10분 정도는 서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참장을 하고 나면 하루를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시작하지 않고 뭔가 딱 정돈된 느낌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침 시간은 특히나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시작하고 챙기고 준비해서 나가려면 정신이 없는데, 그 중에 한 10분만 떼어서 이런 참장을 서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루라는 시간을 내가 좀 더 나답게 안정되고 정리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뚝처럼 우두커니 서는 건데요. 이게 완성된 자세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취할 수가 없고, 여기서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참장이 이제 직립 구조를 강화하고 직립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서는 것만 한번 여기서 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11자로 어깨 넓이 약간 좀 본인의 어깨 넓이니까 조금만 더 넓게 벌리셔도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11자로, 네, 여기 발등에서 검지 두 번째 발가락으로 오는 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선이 11자로 되게 하시면 좋고, 당연히 하실 때는 맨발로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사무실에서 한다 하면 여기 밑에 보면 보도 라인이 있죠. 이 라인에 11자로 맞추시면은 딱 좋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참장이 가장 중요시 되는 건 이쪽 척추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왜 마이클 잭슨이 춤을 출 때 골반을 이렇게 배를 지으면서 골반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이런 상태를 살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랫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접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송을 좌거라고 하는데, 앉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해부는 그렇죠. 앉아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 흐름 때문에 무릎이 살짝 굽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손은 처음에는 그냥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하명발배, 우리가 이렇게 턱을 많이 들잖아요. 턱을 당기면서 가슴이 들어가게 하고 등을 위로 쭉 빼준다는 느낌, 여기 등이 쭉 펴진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편하게 웃는 표정으로 호흡을 하시면 점점 힘이 떨어지면서 어깨가 빠지는 듯한 손의 무게가 느껴지고 어깨가 이렇게 당겨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드시면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 마치 화분을 앞에 들고 있는 것처럼, 네, 이 정도로만 팔을 아랫배 쪽에 살짝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저는 처음에 하시길 권하고,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팔을 툭 떨어뜨려서 팔의 무게를 느끼고 호흡이 들고 나는 걸 관찰하면서 내 몸의 구조를 계속 만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지만 나중에 보면 또 허리가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허리를 밑으로 접고 등을 펴고 턱을 당기고, 시선을 마치 내가 무대 위에 있는 배우가 객석의 관객을 보듯이 약간 내려봐야 됩니다. 늘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등을 쭉 펴주고 허리는 힘을 빼서 툭 떨궈주고, 그러면서 무릎은 가볍게 굽어주고, 무릎을 절대 많이 굽히시면 안 됩니다. 참장 하신다 보면 사람들이 스쿼트를 생각하셔가지고 무릎을 막 이렇게 많이 굽히거든요. 이러면 무릎이 아파서 못 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팔을 툭 떨어뜨려서 팔의 무게가 느껴지고, 내 몸은 발로부터 머리 끝까지 수직으로 딱 편하게 서 있다. 척추는 최대한 늘어져 있다. 일자로 쭉 펴져 있다. 이런 느낌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호흡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명료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만 하시고, 이게 정말 잘 됐다 하면 팔을 아랫배 쪽으로 살짝, 화분을 우리가 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모아주는 정도, 이 정도만 일단은 하시길 권합니다. 원래는 팔을 이렇게 가슴 앞으로 앉듯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 팔 때문에 신경 쓰여서 본래 저 중요한 이 수직의 구조를 깨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자로 이 참장의 어떤 운동 원리에 맞게 서는 거, 여기를 이렇게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요것부터 시작하시면 참장의 원리를 익히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고, 이게 잘 됐다 하시면 저한테 개인 메일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답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도 마사지, 지압 이런 걸 습관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받고 나면 되게 시원하고 뭔가 소통이 되고 뭔가 뭉친 게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받는 마사지나 지압을 습관적으로 받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왜 여기가 뭉치고 소통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길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는 하진 않으시고 누가 해주면 편하고 그런 편한 맛에 길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내 몸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증상이 반복되거나, 때로는 그것의 연장선에서 또 다른 문제가,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압이나 마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을 끄고 좀 소통을 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이 어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왜 이런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만들어졌을까, 이걸 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으시면은 이게 좋은 치료법이자 예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압이라는 건 결국 손가락 쥐잖아요. 손가락에 압력으로 누른다는 건데, 그러면 눌렀을 때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내 몸을 치유하는 효과가 나는 거겠죠.
가장 간단한 지압법은 내가 어디 아프거나 결릴 때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눌러주는 거겠죠. 아프거나 결리다는 건 뭘까요? 그 부분으로의 순환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뭔가 염증성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뭔가 몰려있는 상태일 때 대부분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붓고 열이 나는 그런 급성 염증, 심한 염증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부위에 뭔가 염증성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 걸 내가 지압을 통해서 그 부분에 압력을 줘서 순환을 개선시켜주면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회복을 하게 되겠죠. 지압을 해서 이렇게, 지압은 눌러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의학의 치료법 중에 부항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선수들 보면 여기 동그랗게 자국들 남아있잖아요. 그런 건 거꾸로 이 부분으로 음압으로 빨아 올려서 그 부분의 순환을 개선하는, 똑같이 음과 양처럼 지압은 눌렀다면 부항은 빨아 올려서 그 부분의 소통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일종의 같은 원리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압을 할 때 이제 대표적인 자리로는 우리가 체했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많은 분들이 지압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여기 손가락, 둘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만나는 부분에 오목하게 들어간 합곡혈이라는 자리죠. 체하거나 이러면 여기를 꾹 눌러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원래로는 이쪽 대장과 관련된 경락이 흐르는 부위이기도 하고, 대장경락은 또 위하고도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줌으로써, 우리가 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침을 놓을 때 합곡과 태충혈을 사관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큰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줌으로써 그런 침을 놓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그리고 여기 손가락 이 손목의 가운데 줄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한 4, 5cm 위에 뇌관혈이라는 혈자리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소통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하거나 소화가 좀 안 되고 좀 답답할 때 눌러주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압을 할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세게만 누른다고 좋은 지압이 아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정한 압력을 살짝 준 다음에 그 자리에 약간 원을 그리듯이 살살살살 문질러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압력과 문질러주는 마찰이 그 부분에 약간 따뜻한 열을 만들어내게 돼요. 물리적으로 이런 따뜻한 열이 그 부분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것이 그 직접적인 자리든 아니면 그 우리가 합곡혈이나 뇌관혈처럼 그 혈자리에 침을 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어깨가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승모근에 있는 견정혈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누르면 누구나 다 많이 아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뭉쳤을 때 여기 누르면서 어깨가 많이 뭉쳤구나 라고 하면서 풀어주기도 하는데, 현대인이 실제로 음식으로 인해서 체하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원인 중에는 음식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긴장이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 견정혈들도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견정혈을 풀어주는 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긴장을 편하게 내려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소화하다, 즉 위에도 도움이 되지만 변비로 잘, 대장으로 대변이 잘 안 내려가고 시원하게 대변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여기를 풀어주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쪽 견갑골 안쪽 라인, 등 쪽 라인을 좀 고루고루 풀어주고, 그 과정에서 여기가 좀 더 아파하면 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뭉친 어깨도 풀지만 위와 장도 편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만성적으로 좀 변비가 있거나 장이 예민하거나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이쪽 복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경우는 내가 해도 좋지만 누군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바를 수 있는 오일, 아니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거 발라줘도 괜찮거든요. 배에다 오일을 좀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장이 움직이는, 이동하는 방향이죠. 우리가 대장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항문으로 내려가니까 그 방향대로 살짝 압력을 줘서 이렇게 오일을 발라서 평소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그런 장의 운동성, 그 다음에 몸을 좀 편안하게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오일 마사지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좀 장이 무력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걸 해주시면 좋고, 내가 평소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좀 장이 좀 장운동이 좀 좋지 않다 하는 분들은 밥 먹고 한 5분, 10분 걸으면서 내 손으로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면서 걸으셔도 좋습니다. 왜 이전에 우리가 배 탈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손, 약손, 니 배는 똥배 하면서 이렇게 문질러주는 그런 것들 또한 이런 지압에 마사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건 어떤 요즘에 이제 단절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교류가 줄어들고 서로 간의 접촉이나 만남이 줄어들면서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고 내 몸을 위해주는 접촉은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지압은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자극으로만 해서 뭉친 것을 풀어주는 거, 소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접촉, 신체적 접촉이라는 것이 주는 심리적 유한 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아이를 엄마가 안아서 다독여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긴밀하고 친밀한 인간적인 접촉들이 많이 줄어들므로 해서 잃게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연인끼리,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지압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감정이나 정신적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장이 안 될 때 마사지 하는 것도 있지만, 현대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아마 목과 어깨가 뭉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휴대폰도 많이 보고 컴퓨터 작업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이런 운동도 적고 이래서 목과 어깨가 많이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깐 네, 돌아보시면 우리가 잘 뭉치는 곳은 어디냐면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 몸이 흐르다가 접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자주 뭉치고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는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목은 좁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연결된 구조분들이 다 넓은 부분에서 좁은 부분으로 올라가니까 모여 있겠죠. 모여 있으면 우리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뭉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살짝 뒤로 돌아보시면요, 이 두개골과 경추가 만나는 부분 있죠. 한약에서는 풍지혈이라고 하는데, 이 양쪽 라인이 마치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기능적으로는 처 발까지 하나의 쭉 기능적인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 붙어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과 경추가 만나는 요 선상을 이렇게 쭉 고루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두통이라던가 목이나 어깨가 자주 결리는 분들은 요 라인을 아까 같은 원리죠? 잡아서 지그시 누르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풀어주시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여기서부터 또 목까지 이어지는 이 경추 양쪽 라인 있죠? 경추 뼈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많이 뭉치는 부위죠. 승모근 부위, 견정혈 부위를 이렇게 살짝 잡아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견갑골 등 쪽 따라서 또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두들겨 주거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할 땐 이렇게 손으로 쓱쓱 쓸어주고, 이런 식으로 눌러서 풀어주고, 두들겨서 풀어주고, 쓰다듬어서 풀어주고, 이런 형태로 풀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도 많이들 호소하시는 부분인데, 오래 앉아있고, 그 다음에 운동은 좀 부족해서 근육이 좀 부족하고, 또 호흡은 얕고 짧고,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다리가 붓게 됩니다. 요즘 뭐 정맥순환 개선제에서 막 부종에 먹으라는 약들도 나오고 하지만요,
결국은 내 어떤 혈관들이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내가 좋은 호흡을 해야 하지의 부종은 개선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심장이나 신장과 같은 내부 혈액의 순환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림프절에 문제가 있는 그런 조금 더 중한 단계니까 이런 상황을 개선했는데도 낫지 않는다 하면 좀 더 병원에서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지 부종의 가장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환자분들은 림프 부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 말고도 우리 몸을 순환하는 림프라는 액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똑같이 혈관과 마찬가지로 온몸을 순환해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림프는 자체적인 혈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힘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우리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힘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짜주는 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할 때 음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흉부 쪽에 그 음압이 이 림프액을 빨아올려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운동 부족, 근육 부족, 짧은 호흡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림프 부종이 자주 생기게 되고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 종아리 이하, 발목 주변 이런 부분들이 붓고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운동을 하고 내가 호흡을 개선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치유책일 거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들은 림프 마사지, 일종의 림프 도수 마사지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종아리다 발이고 종아리다 치면은요 오일을 좀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발목에 딱 이렇게 내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누가 해줘도 좋습니다. 발목을 딱 눌러서 마치 우리가 짜내듯이 우리가 치약을 짜내거나 뭘 짜내듯이 압을 줘서 이쪽 오금매에 있는 림프절까지 림프액을 쭉 배출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림프액을 배출시켜 주면 짜서 여기에 정체되어 있던 림프는 배출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돌아오겠죠. 이런 순환들이 활성화됨으로써 여기에 정체되어 있던 노폐물들도 빨리 제거가 되고 혈액의 순환도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부종이라던가 또 이런 부종과 맞물려서 다리가 무겁고 또는 이렇게 좀 심하면은 통증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에게 왜 모관 운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다리 들고 이렇게 털어주는 운동 이런 것과 함께 림프 마사지를 해서 종아리에 있는 림프액을 배출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하지 부종이라던가 전신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할 때도 모든 운동의 기본은 맨손 운동, 그러니까 어떤 도구나 기구 없이 하는 운동이 운동의 시작이 운동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운동이라는 것도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내 맨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의 효율을 높인다던가 맨몸의 어떤 움직임을 좀 더 거기에 부하를 걸기 위해서 도구들이 발생을 한 건데 지금은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운동한다고 보면 뭔가 도구를 사고 뭔가 기구를 사고 뭔가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내 몸 자체를 인지하고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고 내 몸을 쓸 줄 모른다는 이야기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지압이라는 것도 지압 슬리퍼든 지압 매트든 뭐든 저는 일단은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누르고 느끼고 인지하고 이런 것이 된 다음에 내가 충분히 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내가 시간이 없다던가 누가 해줄 수 없는 부위라던가 이럴 때 지압을 하거나 뭔가 풀어주는 마사지기를 쓴다던가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지압 신발을 신는다, 지압 매트 위에 올라간다 이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압 신발이나 지압 매트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 유난히 아파요. 그러면 그런 데는 내가 내 손으로라도 좀 더 풀어준다던가 그런 일종의 이용하는 도구여야지 내가 그냥 지압 신발 신고 돌아다녔으니까 지압 뭐 매트 위에 서 있었으니까 건강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건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은 본래 어떤 당연히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그것은 어떻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구는 내가 이용하는 거지 도구에 종속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먼저 하고 내 몸을 알아가고 인지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내 몸에 이런 부분들이 안 좋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수단으로 삼아야지, 그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라던가 그것만으로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겠죠. 이걸로도 안 되니까 저 제품 나오고, 저 제품 안 쓰니까 저 제품 쓰고, 그런 도구들이 경제 활성화는 시킬 수 있겠지만, 제 건강의 활성화에는, 주는 도움은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압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낮은 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뇌라던가 장기들의 일정한 혈행의 흐름이 가져야 기능을 하게 되는데, 높게 되면 이렇게 혈액을 공급하는 관이죠. 루트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수돗물을 틀었는데 수압이 약하면 그 목적한 곳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허혈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위험한데, 진화적으로 보면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위험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막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막 호랑이가 뒤에서 쫓아와요. 그러면 혈압이 높은 사람은 막 도망을 가겠죠. 그런데 혈압이 낮은 사람은 갑자기 힘이 픽 빠져서 쓰러지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가다가 혈관이 터져서 죽을 확률도 있지만, 방금처럼 쓰러지면은 어디에 부딪힌다던가 넘어진다던가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혈압이 어떻게 보면 고혈압보다 위험했을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은 고혈압이 되기 쉬운 상태로 진화했는지도 몰라요. 염분을 섭취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짠맛에서 예민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도 고기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는 채소보다는 고기에 염분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염분을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저혈압보다는 고혈압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고혈압이 되기 쉬운 상태가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리고 이전보다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저혈압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역시 혈압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육과 호흡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적당한 염분 섭취 이런 것도 저혈압에는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고혈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염분 섭취를 굉장히 제한을 하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염분 섭취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혈압과 저혈압 모두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근육들이 잘 발달돼 있으면 탄력적으로 혈압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혈압 환자들도 근육들을 만들어서 근육이 펌핑하는, 짜주는 힘들이 일정한 흐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호흡을 잘 조절해서 충분히 산소도 공급을 하고 호흡의 압력의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교대 근무라든가 아니면 경비 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 같은 경우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시차가 12시간 이상 되면 완전히 낮밤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의 삶이 낮과 밤이 명확치 않은, 그러니까 낮에 움직이고 밤에 쉬는 게 아니라 밤에 움직이고 낮에 쉬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쩔 수 없이 밤에만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인간은 낮에 햇볕을 쬐고 밤에 어두울 때 잠을 자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에게 어떻게든 가능하면 낮 근무로 근무 시간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어쩌면 나중에 밤 근무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밤 근무를 한다 하면 리듬이 바뀌어 있잖아요. 밤 근무하시는 분들이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낮에 자는 시간이 우리가 밤에 자는 시간보다 적게 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자는 데다가 수면 시간도 짧으니까 계속 건강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 자더라도 밤에 자는 것만큼 일정한 시간을 주무시기를 권하고, 최대한 어둡고 고요하게 해서 우리 몸이 밤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못하면 밤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햇볕을 쬐는 시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낮 동안에 꼭 시간을 내셔서 햇볕을 쬐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햇볕을 쬐는 시간을 꼭 가질 것. 저희 이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새벽까지 일하시다가 퇴근하시면서 아침에 들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일하다가 들어가서 먹고 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더라도 절대 주무시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지키신다면 그런 낮밤이 바뀐 일로 인한 어떤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병이라고 하거든요. 밑병이라는 건 아직 밑자에 병병, 아직은 병이 아니다는 상태를 밑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이 되기 전에, 병이 안 나도록 하는 예방이 최고지만 병이 나기 전에 뭔가 기미가 보일 때, 밑병의 상태에서 병을 치료하는 게 그 다음으로 좋은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건강한 습관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병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래서 건강관리에서도 건강검진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검진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안 좋은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찾아서 그때부터 관리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건강진단이라는 것도 밑병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밑병의 상태라고 하면 문제는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몸은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어떤 에너지가 그 밑병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계속 소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 이전과 똑같은데 피로가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신호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어디에서 뭔가 무리가 됐을까?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어디를 과하게 쓰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뭐 상처나 염증이 났을 때 잘 안 낫고 조금 오래 간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에 없이 갑자기 뭐 수면 패턴이라든가 소화에 관한 부분들이 뭔가 변화한다. 즉, 밑병의 상태이지만 우리 몸은 약간의 경계 상태, 신경계에서 긴장 신호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예민한 분들은 수면 패턴이나 소화 패턴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내가 똑같이 지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잠을 좀 깊이 못 자는 것 같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이게 뭔가 건강에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그럴 때 가장 취해야 될 것은 잠을 좀 더 많이 자고, 그 다음에 소화되기 쉬운 신선한 집밥 중심의 식사를 하는 거, 이런 것들부터 회복하면서 안 된다면 그땐 좀 더 적극적으로 병의 원인들을 주치 선생님을 만나서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지압을 할 때 누르면 아프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래도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 단계를 벗어나 버리면 굳어버려요. 그때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죽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나중에는 뭉쳐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엄청 굳어 있죠. 단단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엔 모르지만 치료를 통해서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몸을 한 번씩 만져보고 눌러보고 문질러 주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그래서 이걸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샤워할 때입니다. 샤워할 때
손으로 한 번씩 문질러주고 이것 자체도 어떤 마사지나 지압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모르지만 어디가 좀 이상하네 하면은 그 부분을 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압을 해서 풀어준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살피고 자꾸 관찰하는 연습들을 하는데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혼자 샤워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꼭 몸을 고루고루 문질러주고 눌러봐 주시길 권합니다.